재판장님, 한 남은 시간 한 1분 50초만 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대리인한테 좀 전달해서 대리인이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전달해 주시죠.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그러려면 저희들 평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규정의 근거가 뭔지 됐어? 저희들 평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적 바꾸려면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법정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정인들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거고. 지금 홍장원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증인 신청서는 이미 제출이 되었고요. 여인영은 지금 지난번 증인 신문 이후에 자신이 홍장원에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였고, 그러한 진술서를 기사에 언론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만 소추인 측에서 부동의를 해서 지금 증거 능력이 부인되고 있습니다. 홍장원은 여인영과만 통화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요지가 뭔가요? 홍장원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주신문으로 시간 제한 없이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서두에 홍장원에 대해서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는 말을 안 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평일에 거쳐서 답을 주십시오. 지금 평의를 안 거친 상태에서 네. 뭘 전제로 제가 말씀드릴 네, 수는 그리고, 없고 예. 말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을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네, 이어서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지금 재판이 이제 앞서 두 분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현재 탄핵 심판이 거의 구분응선까지는 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뭐 국회 소추단도 그렇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그렇고 좀 신경이 굉장히 좀 예민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재판관들하고 이렇게 조금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쪽에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그다지 피청구인 본인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는 않죠. 절차 진행은 본래 재판부가 직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리인은 신청을 하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 예. 절차를 본인들이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8차 변론기일에 그런 장면도 있었죠. 그 윤 대통령이 옆에 앉았던 김모 변호사를 황급하게 말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헌법재판관에게 마치 이제 항의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면 그런 것이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어떤 배려를 이끌어내기는 더 어렵다는 것을 윤 대통령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헌법재판이 지금 길어지면서 상당히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의뢰인 본인이 윤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좀 자제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대리인단은 누구보다도 대통령을 위해서 저렇게 헌재 재판관들과 뭐 조금은 불편한 그런 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졸속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또 표현을 기자들 앞에서는 하거든요. 근데 정작 이제 당사자인 피청구인인 대통령은 오히려 그런 변호사를 오히려 자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듯한. 왜냐하면 당사자가 가장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정작 당사자인 대통령은 가만히 오히려 만류를 하고 변호인단이 오히려 이렇게 또 앞서서 이제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인단의 전략은 저는 뭐 고의적인 충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강조를 하고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를 그런 장면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봐봐라 대통령이 뭐 3초만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지 않냐 뭐 이런 거를 일부러 보여주기 위한 저는 일종의 쇼잉이다 이렇게 예. 보고요. 이거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끔씩 말리는 거는 하다 보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인단의 전략을 결국은 누가 주도를 하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강약 조절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예.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방어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기 전에 중대 결심을 하겠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오실까요? 지금 헌법재판소는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신속한 진행과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재판부를 약간 압박하는 듯한 말을 했는데 결심을 한다면 뭐를 결심을 하는 것일까?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를 하는 건가? 아니면 뭐 대통령 하야 얘기까지 나오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과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2017년 1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었던 이중환 변호사가 중대 결심을 시사한 바 있죠. 그래서 그때도 대리인단의 일괄 사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실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저것은 대리인단의 일괄 사임을 암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들리긴 합니다만 그러면 대리인단이 일괄 사의하면 뭐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일괄 사임을 하면요. 그 경우에 헌재는 국선 대리인을 선정해서라도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이익 쟁점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을 사인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기관으로서의 성격도 있느냐 이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에 보면 여러 가지 그 헌재의 심판 절차에서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은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에 의해서 절차가 멈추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예. 관측이 있습니다만은. 헌법소원 심판에 관한 규정이긴 합니다만은 헌법재판소법 70조 2항에 가면 공익사항의 필요에 의해서 예. 국선 대리인 선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국선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을 예. 동원해서라도 아마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단이 일괄 사임한다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 절차가 근본적으로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 윤곽근 변호사가 중대 결심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앞서 이제 얘기했던 한덕수, 뭐 홍장원 또 이렇게 조지호 이렇게 세 분의 증인 채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대리인단 쪽에서 요구했던 그러니까 이제 중대 결심은 살짝 이제 다시 뒤에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뜬금없이 정치권에서 하야 얘기가 나온 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야가 가능한 것인지 정말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는 절대 뭐 하야 그런 거 검토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작이다. 이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하야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온 겁니까? 저는 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거고요. 결국은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여권 일부에서 이 이야기를 흘린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권을 유리한 구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하는커녕 오히려 더 동일화가 되고 있거든요. 예. 자,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3월 중순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파면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예. 그럼 이제 2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네. 급속하게 중도 확장성을 가지는 후보를 만들거나 대선을 치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처럼 보수의 결집이 이루어져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나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하야를 하게 되면 일종의 지지층의 결집 플러스 알파, 즉 그래서 대선 때 좀 더 효율적인 싸움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분석, 해석 이걸 가지고 여권 일각에서 점점 흘리고 있는 거다 예.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라고 봐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받지 않을 거고 예. 야당도 그걸 받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그 하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벌써 이미 재판 다 끝나가는데 예, 예. 지금에 와서 하야하는 거 누구 좋으라고 하야를 하겠습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한가요? 저는 법적으로도 어렵다고 보는 게 이미 기소가 돼 있잖아요. 예. 우리가 재판 중인 분이 자기의 직책을 사표를 던졌을 때 예, 예. 그럼 누군가 사표를 수리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네. 대통령은 누구 상사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사표에 대한 인정은 유일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에서 일종의 그 사표 수리 형식을 취해야 될 텐데 국회에서 그 동의하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하야 얘기는 뭐 대통령 측도 이제 강하게 부정하니까 이제 뭐 더 확산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불똥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게 관점 포인트가 또 엉뚱한 곳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뭐 조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얘기도 나오고 또 이 지금 조태용 이 국정원장이 영부인과 이제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았다는 문자 얘기도 좀 나왔고 또 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입에서 개인사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언급이 되면서 김건희 여사 쪽으로 지금 야당은 계속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보니까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를 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가정사도 얘기한 것은 맞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과는 좀 전혀 결이 다른 부분들입니다.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 다음 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또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야당이 주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왜 갑자기 김건희 여사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솔직히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예.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현직 국정원장과 왜 문자를 주고받아야 되는지 사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계엄 뭔가 전날 이유가 밤. 있으니 아니 계엄과 무관하게 예. 계엄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계엄과 무관하게 대통령 배우자가 국정원장과 왜 문자를 주고받아야 되는지 설명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조태용 원장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고 뭐 예. 조태용 원장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계엄 전날에 문자를 받았고 계엄 당일에 본인이 단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기억은 안 난다. 예. 이게 썩 설명이 매끄럽지는 않아서 저도 어떤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가 그려지긴 하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어떤 판단하기 의도나 어렵다. 목적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서 논평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죠. 예, 뭐 추론이라서 어려우시겠지만 그동안 사실 김건희 여사는 계엄 선포 관련해서 전혀 아는 게 없을 거다라고 알려졌는데 혹시 민주당에서는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가 계엄 선포 관련해서 뭐 배경이라든지 이제 선포 일정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추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래서 예. 상당히 사실관계에 있어서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이것도 이제 가정의 가정이라서 어떻게 좀 예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이유를 야당에 대한 경고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얘기처럼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 이런 게 만약에 이유가 된다라고 치면 지금과 나왔던 얘기는 완전히 좀 흐름이 달라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지난 그 8차 변론에서 이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게 대통령 개인사 얘기가 나왔을 때 예. 야당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마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야당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해가니까 본인이 계엄을 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예. 이 개인사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계엄이라고 하는 거에 본인의 사감이나 개인적인 사유가 들어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게 왜일까? 우리가 진짜 많은 평론가들이 12월 3일 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은 못했지만 뒤에서는 명태균 황군폰에서 뭐가 빼박었던 도저히 커버가 불가능한 네. 그런 내용이 나온 거 아니냐. 네. 그게 여사나 또는 본인과 관련돼서 도저히 이거는 국민들이 들으면은 뭐 안 될 정도의 예. 내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사라는 게 딱 나오니까 실제로 그것이 계엄의 어떤 조마제 소위 불똥을 튀긴 예, 예.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닌지 예. 그리고 왜 국정원장한테 문자를 했을까 아무리 봐도 상상이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계엄 전날이에요. 예. 뭐 예를 들어 계엄과 관련돼서 혹시 저는 김 여사가 계엄에 대해서 정말 몰랐을까? 이제까지 김 예, 여사가 국정에 미친 영향력이나 정보력을 보면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예. 보면 국정원장에게 저 이게 가능하겠느냐 예. 또는 뭐 남편을 말려달라 뭐 이런 종류의 내용일 저도 추측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이거는 답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거를 국정원장이 그렇기 예. 때문에 다음 날 답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추측 정도 하고 있죠. 예. 뭐 지금은
완전히 추측이에요, 그렇죠? 네. 다 뭐 저 개인사 또 국정원장과의 문자 뭐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전부 어떤 것과 개헌과 관련된 거냐 아니면 명태균 황금폰과 관련된 거냐 이건 알 도리는 없습니다. 조금 더 사태를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좀 전하겠습니다. 지금 광주 금남로에서는 이제 이 탄핵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이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는데 잠깐 화면을 볼까요? 예. 자, 이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서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집회를 열고 있고 또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도 이제 동시에 금남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 금남로 하면은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약간 성지로 불리는 곳이고 사실 그게 계엄대 전두환 정부의 그렇죠? 계엄과 관련돼 있는 장소여서 더 뭐랄까요?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불행한 상황, 그러니까 저렇게 금남로에서 두 쪽이 갈라지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행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역사학자 2명이 이제 저 자리에 동시에 가 있어요. 한쪽은 완전히 찬성하시는 분, 또 한쪽은 완전히 반대하시는 분으로 이제 갈라져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좀 불행하다고 느끼세요? 일단 역사학자가 아니고 한국사 강사 유명하신 예, 분 두 예, 분을 한국사 말씀하시는 강사. 거죠. 네, 그분들이 지금 각각 지금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에 가 있죠. 어쨌든 이게 타 지역에서 광주에 대거 가서 5.18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던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모두 적절하지 않다. 아니요. 그 타 지역에서 지금 탄핵 반대 집회를 하기 위해서 대거 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 광주, 부산, 대구 갔으니까 다음 실제로 언론에 예. 보도가 됐어요. 예. 뭐 20대 정도 버스가 대절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기사도 있고 한데 5.18 민주광장은 어쨌든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상징성이 있는 공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1980년에 비상계엄이 5월 17일 전국에 확대되면서 발생한 것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그 장소에서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네. 그것은 광주 시민들의 5.18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일이 되겠죠. 일종의 도발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동시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집회 장소로 그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그러니까 쓰레기 하치장을 추천하는 포스팅을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올려서 또 큰 논란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마치 쓰레기로 표현하는 듯한 그런 자세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무는 것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일이겠죠. 그러니까 좀 정치인들이라든지 또 우리 사회에 이제 뭐 지성인들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이 사실 저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자제시키고 차분히 헌재 심판을 지켜보자 이제 이런 쪽으로 여론을 형성해 가야 되는데, 앞서 얘기하신 대로 이 한국사 강의하시는 분, 뭐 학원가에서는 일타 강사로 알려진 두 분이 가 있는데 이것도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저런 대립과 갈등을 좀 자제시키고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고 설명을 해야 될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분들이 마이크를 잡는 것 자체가 좀 이게 뭔가 이런 느낌을 줘요. 이제 셀럽의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예. 특히 유명하신 분들 중에 탄핵을 반대한 분이 그동안에 이제 크게 유명한 분이 없었어요. 정치인들 빼고는. 그런데 한국사 일타 강사 중에 한 분이 거의 뭐 총대 매다시피 해서 셀럽 중에 유일하게 유튜브에 나와서 소위 말해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발하는 또 다른 일타 강사 분이 또 이제 반대를 한 건데, 뭐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뭐 정치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거는 뭐 자유니까. 그런데 왜 금남로냐, 왜 광주냐? 지난 12월 3일 날 그 다음 날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저는 제 지인이 아시는 분이 어린 시절 그 초등학교 시절에 정말로 어린 저학년 시절에 비상계엄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대요. 이불 속에서. 80년 광주에서 본인은 그 총소리가 들릴 때 입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비상계엄이 TV에서 선언되는 순간 기억 저편에 묻어놨던 그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면서 정말로 무섭고 힘든 밤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2달이나 지난 이 상황에서 그 비상계엄이 정당했고 탄핵은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광주에서, 그것도 비상계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금남로에서 그런 집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의 비극이고, 이거는 보수단체가 정치적 주장과는 별개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은 거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뭐 광주뿐만이 아니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도 계속 탄핵 찬반 집회가
일고 있는데요. 실제로 민심은 어떻게 지표로 나오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기관마다 이제 탄핵 심판 여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인용이냐 기각이냐. 보통은 인용 쪽에 무게가 조금 더 실리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관에서는 탄핵을 인용하는 쪽이 계속 오르고 있고 어느 기관에서는 또 기각을 해야 한다, 반대한다 이런 쪽이 좀 오르고 있고 좀 기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여론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보느냐에 대한 답변도요. 이제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수 진보 양진영에서 다 결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조기 대선에 관한 의사가 저게 투영돼서 나타나는 측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워낙에 지금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되고 진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여론조사를 보고 낼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엄중한 그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의 흐름을 쫓아갈 것으로 보지는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응답은 어느 정도 헌재가 유심히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즉 헌법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그 절차의 어떤 적정성을 좀 상당히 안배하는 그런 흐름들은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러니까 다 좋은데 헌법재판소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 문항은 반드시 꼭 넣어야 되는 건가요? 여론조사 할 때마다? 그거야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론조사 전문가도 아니고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논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모든 헌법기관은 그 헌법기관으로서의 신뢰, 권위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것을 확인받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절차적인 적법성뿐만 아니라 적정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도 헌법재판관들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새 헌법재판소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자주 들리는 말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평의를 거쳤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혹시 최근에 나온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서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의식해서였을까요? 뭐 신경이 안 쓰일 수 없겠죠. 당연히 좀 뭐 신경 쓸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소위 사법부의 판단,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여론 신경 쓰고 판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왜 유독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만큼은 여권이 이렇게 사사건건 편향성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심지어는 가짜 뉴스까지 동원하면서 마치 헌법재판관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지 저는 그런 이 지금의 일련의 그 소위 보수 일각에서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 무너뜨리기 이것이 일정 정도 보수층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여론조사에도 반영된 게 아니냐 그렇게 보지만 그것 자체가 비극이라고 봐요. 헌법재판소가 여론을 신경 쓰면서 하나 그걸 다 밟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재판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법으로만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보수 눈치 보면서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걸 만든 게 결국은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이 그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럼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할 때마다 양 진영의 결집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선고를 물론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최종 선고도 만장일치로 이렇게 합의를 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굉장히 뭐 만장일치 또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과가 나올 거다. 그렇지 않으면은 심리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심리가 빠르게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내부의 의견이 한쪽으로 확 쏠렸기 때문에 심리가 거의 끝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점에서 결과가 만장일치 또는 뭐 만장일치에 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올지는 전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차기 대선 주자라고 불리는 분들의 활동이라든지 좀 더 활발해지는 행보를 보면 뭐 다들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쪽에 이렇게 마음이 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이 기각될 거라고 하는 여론이 점점 올라가면서 여러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돌아오는 거를 좀 염두에 둬야 된다, 복귀하는 거를. 그리고 막 대선 얘기를 좀 하지 말자, 이런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죠. 그러나 뭐 비공개적으로는 예. 당내에서 현실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사실은 탄핵심판 진행 초기부터 본인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시사한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집을 서울로 옮겨야겠다라든가 또는 뭐 내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대구시장 자격으로 가는 줄 아느냐 이런 말들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다만 그런 것들은 현재까지는 여권 지지층의 주류적인 정서와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죠. 그래서 당 지도부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심 고민이 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조기 대선을 준비하자 이렇게 말은 절대 할 수 없지만 뭐 내부적으로는 또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요. 예. 항상 그 현안과 또 정책은 준비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여러 가지 정책적인 준비는 원래도 일상적으로 해왔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좀 노골적으로 대선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전 국민 25만 원 얘기도 그렇고 먹사지즘에 의해서 잘선이즘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또 이제 분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성장도 우리 진보 진영은 챙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미 대선 모드에 들어간 거예요? 뭐 지금 여권의 후보군이 난립돼 있기는 하지만 탄핵 심판이 이제 거의 종결점을 와 갔고 예. 이것이 거의 이제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대선 모드로 가고 있는 그 형국입니다. 이미 이제 중도 확장성을 위한 잘산이즘 이게 이미 나와서 하나의 전략으로서 이미 나온 거고요. 캐치플레이즈로서 이제 다만 그동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계파 갈등, 특히 비명계의 그런 논란들을 이재명 대표가 경선은 치러야 되잖아요. 혼자서 또 옹립돼서 후보가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종의 어느 선까지 같이 당으로서 소위 헌법수호 연대라는 그런 그 틀 안 속으로 다 잡아올 수 있느냐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세밀해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뭐 비명계 인사들은 다 그 안에 넣어서 경선을 치르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들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전 국민 25만 원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랬어요. 이제 이게 좋은 정책이고 정말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잘 사는 쪽으로 가는 거라면 뭐든지 어떤 정책이든지 보수 정책이든 뭐든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저 전 국민 25만 원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여러 비판이 제기되는데 왜 저거를 포기를 못하고 계속 저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내수의 위축이 굉장히 심각하고 있는 저거 상황이거든요. 주면 내수가 살아납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예,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지역 카페를 포기하고 이렇게 상품권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쿠폰으로 이동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보다 더 나은 안을 내수를 갖다가 단기적으로라도 살릴 수 있는 더 좋은 안이 있다면은 가져와라? 그걸 채용하겠다. 그거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보다 더 좋은 안을 여당이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내수를 살리고 물론 뭐 단기적인 효과밖에 없다라고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장기적인 거는 또 다른 문제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나마 내수를 갖다가 살릴 수 있는 안들을 내놓지 않으면서 반대만 하니까 그거야말로 민생 발목 잡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런데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25만 원 지원금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한다고 했다가 좀 이런 행보에 대해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냐, 뭐 지지층을 의식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느 방향을 좀 잡기가 어려워서였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일관된 거는요. 25만 원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오면은 그건 양보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미 얘기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좋은 안을 지금까지 민주당은 못 찾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안을 주시죠. 왜? 아니 한쪽 주머니에 25만 원 넣어주고 다른 쪽 주머니에서 나중에 25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것이 어떻게 국민들께 도움을 드리는 겁니까? 실제로 경제는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정부로서는 빚을 내서 돈을 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회수를 해야 되고 회수할 때는
더 많은 돈을 알게 모르게 가져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또 탄핵을 할 수도 있다고 야당이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대안을 어떻게 냅니까? 아마 이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나면 정부 여당에서 책임 있는 정책을 더 구체적으로, 더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놓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추경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추경 자체를 지금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4조 원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야당에 의한 예산 삭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뉴스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